저는 문재인 요즘 전 대표가 이런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왜 그러냐면 내용을 봐야 돼요. 내용을. 그러니까 예산도 줄일 뿐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어쨌든 개헌을 갖고 싶다라는 게 주된 목적이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중앙에 집중화된 고난과 예산을 지방에 분산해서 연방제 수준에 가까운 자발적 분권형 형태를 만들겠다. 이건요 균형 개발하고 비슷한 겁니다. 제가 가장 원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방송 3년 동안 지금 지자체를 살려야 되고 지자체 특성화 이 깊게 얘기를 제가 했을 겁니다. 창조사회에서는요, 그러니까 글로벌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봐서 일자리와 새로운 창조사회가 창조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에 자유롭게 지자체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문화가 발전할 수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문화 융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없단 말이에요. A라는 예를 들면 성남에서 이재명이 뭐 하려고 하면 계속 중앙부처에서 꼬투리 잡고 소송 걸고 지랄을 했잖아요. 그거 말고 중앙이 80% 세수를 걷어서 60%를 지방자치하는 데가 써요. 그러지 말고 아예 6대 4나 5대 5로 그냥 지방 자체적으로 세입 세출을 맞게 만들어 주고요. 부족한 구, 재정 자립도가 30% 미만인 구는 국가가 벌어들인 돈을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훨씬 더 부각되고 더더욱이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이 발전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민주주의의 발전 단계에서 대표자를 우리가 뽑는 대의 정치에서 조금 더 발전한 복지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복지로 가장 확실하게 가는 방법이 지자체입니다. 맞습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복지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인 거고, 어쨌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하면 된다. 그 사이에 정치권은 활발하게 개헌 이야기 해라. 지금 당장 대선 이전에는 개헌하기 사실상 힘들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지금 개헌할 수 없다. 근데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국회에서 개헌특위라는 걸 지금 만들어 놓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거의 다 답이 나왔다는 네.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근데 지금 문재인이 후보로 있는 19대 대통령 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선거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들끼리 개헌을 매개로 해가지고 문재인을 흔들어 보려다가 지금 반기문 꼬그라지고 이 상태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계속 아직도 개헌 얘기가 나오고, 어디 자리 가면은 개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이제 문재인의 답은 이런 건데요. 최근에 혹시 문재인 대표 나오는 썰전 보셨어요? 보신 분? 그 프로그램을 나중에 재방송을 하면 꼭 보시기 바라는 게, 정치 예능이기 때문에 계속 편집을 해가지고 스피디하게 만든 것도 있지만 굉장히 워딩들이 있잖아요. 지난 5년 전에 문재인과는 완전히 다르더만요. 선입견 갖지 말고 한번 들어보시면은 연구를 많이 한 게 바로 답이 나와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두루뭉술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한 팩트들을 꽂아주고요. 전원책이 완전히 얼굴 빨개지면서 그 동화되는 그런 모습 봤기 때문에 한번 못 보신 분들은 문재인 대표 나오는 썰전 한번 꼭 보시기 바라고요. 곧 이재명 시장이나 다른 정치 주자들도 나온다라고 예고가 하는 거 보니까 그거 되게 재밌더만요. 정치가 예능처럼 재밌다는 거를 바로 그 방송에서 보여주는 거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재명 시장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재명 시장은 이런 모습이지, 사실은 이재명한테 바라는 모습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삼성 사옥 앞에 갔어요. 11일 날. 그리고 이재용 구속으로 외쳤습니다. 부당 이익을 환수하자고 외쳤는데, 대선 주자 정도 되면 이 정도 돼야지.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뭐 꼭. 진짜 보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을 또 어디서 했냐면 헌재 앞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거기 라이브를 했는데 정말 그 미친 듯이 마치 진짜 노무현 대통령 보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재벌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그런 정치인은 사실 이재명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확실하게 재벌 개혁의 당위성과 의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런 것이 다른 후보들과의 어떤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의 의제를 다 이재명이 가져가 버리는 꼴이 됐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굉장히 강력한 주장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지자분들도 상당했습니다. 정말 연호를 외치는데요. 정말. 이번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만약에 이 탄핵이 기각이 되게 되면 자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정권 퇴진 운동으로 간다. 나는 그런 이야기도, 정말 그런 상황이 오면 난세에 이제 이재명에게 이제 어떤 주어지는 새로운 어떤 역사적 미션이 그렇게 흘러가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걷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재벌들이 1위부터 100위까지 재벌들이 부당 이익만 환수해도요. 전 복지국가 가능하다고 봐요. 아니 지금
우리는 이건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몰라요. 그런 상태로 1년 동안 받은 배당의 액수가 몇 천억의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냐고 도대체. 공정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공무원들 짜고 최순실 박근혜 짜고 합병해주고 그냥 앉아서 이재용은요 3조를 벌었어요. 순수 이익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나라예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이런 측면이 있어. 민주당의 삼각편대 좌우에 날개가 있고 몸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재명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점이요. 문재인이라는 몸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자체가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전반적인 느낌은 승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몸통이 이재명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다 못해요. 이재명식에 이거 불복하겠다. 이게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환상의 트리오라고 하는 게 이런 지점이에요. 문재인이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헌재를 불복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비난들이 쏟아지겠어요. 저 사람이 법치국가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맞냐 이러면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큰 울타리랄까? 지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안희정이든 이재명이든 보수로 가든 대연정을 하든 탄핵에 불복을 하든 이렇게 가게끔 만들어 주는 것 자체가 저는 환상의 트리오라고 보는 거거든요. 기가 막히죠. 역대 네. 역사에서 이런 트리오가 없었죠. 한번 설명을 네. 해보면 우리는 길거리에서 문재인이 보수야. 좀 부족해라고 한 사람들은 이재명을 지지하게 되는 거고 또 우측에 있는 사람은 너무 좌파인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안희정한테 붙는 거야. 정말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과거에? 이거 대단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며칠 주말에 그 당의 관계자들을 좀 만났는데 회의 때문에 블루오션인 거야. 꿈을 꾸면 더불어민주당 뭐든지 꿀 수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근데 그 프로그램이 있는 거냐. 그 많은 지지층들을 50% 가까운 지지층을 받는 건데 그 사람들의 아젠다를 다 받을 플랫폼은 있는 거냐. 지금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안희정을 지지하는 새로운 지지층들의 15% 지지층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거냐 지금 고민했냐. 그다음에 이재명을 극렬하게 지지하는 15%의 지지자들을 당이 끌어들일 플랫폼이 준비됐냐. 네, 그렇게 질문했다고요. 그만큼 지금 황금 시장이 열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한테는. 그런데 이 인기를 잘못 관리하면요. 그냥 바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후보들이 굉장히 노력한 만큼 당에서는 추미애 대표를 중심으로 이런 변화되는 플랫폼들의 의견들을 플랫폼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금세 이 인기는 떨어질 수 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지금 정의당이 먹어야 할 포션을 그렇죠. 이재명이 이제 먹고 있는 것처럼 오른쪽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안철수가 어떤 점했었던 그 부분을 안희정이 점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굉장히 넓게 포진한 상태가 되었다. 그거는 더불어민주당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된 거는 맞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약간 안희정 쪽에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품게 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정말로 원래 더불어민주당 지지 어느 정도 그 부동층 뭐까지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이만큼 세가 넓어진 걸로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이것이 이제 외부를 점하게 되었다라는 거를 뒤집어 얘기하면 외부에 의해 점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를테면 전통적인 지지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희정의 어떤 지지로 지금은 약간 이렇게 둔갑되어져 버린 그런 상태로 해서 전체적인 더불어민주당의 포션을 조금씩 우클릭으로 잡아 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결선은 어찌됐든 문재인의 후보가 될 확률이 지금 너무나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안희정은 역할이 전체적인 축을 왼쪽으로 시프트,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시프트 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재명을 당 내에서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전통적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뭔가 그 외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치더라도 물론 뭐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저쪽 층에 마음에 들 수 있는 얘기들을 꺼내놓는 거는 뭐 전략상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안희정 지사의 최근에 있었던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거 행위는 솔직히 마음에 들질 않습니다. 발언이나 그렇라든지 지금 쉽게 말하면 착한 애들이랑 좋은 애들이랑 어울려야 되는데 만나고 다니는 친구들이 못된 애들밖에 없어 보니까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워요. 이 사람의 행보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연정이 아니라 야합이라고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 국민들이 척결하기를 바라는 세력하고도 연정을 할 수 있다. 또 걔들하고도 손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이건 사실상 앞으로의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든지 문재인에 대한 어떤 지지층에 대한 심각한 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 걱정이. 그러니까 제가 한번 분석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갖고 있던 2분의 1의 지지가 쭉 밀려서 한 15% 정도로 밀려 있는 거잖아요. 네. 전체 판에서. 근데 민주당의 3인방 빅3가 그 판에서 완전히 주도를 하고 가요. 지지율 합쳐놓으면 뭐 60%가 넘어간다고 예, 하니까 넘어갑니다. 그걸로 쭉 갖고 가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속지 마십시오.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생각해요. 안희정 지사가 저들이랑 야합하려고 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제 생각은 그래요. 뭐냐면은 아젠다를 계속 가지고 가고 지지율을 계속 수렴해서 갖고 가면 이를테면 어느 날 갑자기 안희정이 물러난다고 해서 경선에서 결선이 올라가지 못했다고 해서 그 지지율이 바로 누구한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판을 주도함에 있어가지고 그게 새누리당 지지자라고 할지라도 안희정이 포지션하고 있는 그 지지율을 밀고 감으로써 대항마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효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안희정이 문재인의 의도된 오른쪽 날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자 얘기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이야. 새롭게 좌측에서 우측에서 몰려드는 더불어민주당이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지금 이재명과 안희정을 지지하려고 따라다닌 사람들을 당이 어떻게 당의 정체성 지금까지 쭉 내려온 정체성도 어떻게 홍보하고 나의 당 지지층으로 끌어들일 거냐의 문제. 그러니까 내부 경선을 아름답게 해서 떨어져도 안희정과 이재명이 떨어지고 누가 떨어져든 이 지지층들이 남아있을 땐 플랫폼이 있냐고 제가 물어봤던 게 그 대목인데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반성을 많이 한 측면이 있는데 지금 정치권을 바라볼 때 이념이나 철학으로 바라보면 큰일 납니다. 예, 그 사람은 정치 분석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좌파적이고 공산적인 정책을 새누리당도 할 수 있고요. 더불어민주당도 할 수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좌파 아젠다가 고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들의 염원들이 우리가 아닌 소수가 아닌 촛불 이후에 다중들이 원하는 사회를 누가 어떻게 품을 거냐의 문제에 있는 것이고 그 품을 수 있는 범위가 더불어민주당이 확장되어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음 정권을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 소수로 자기 주장을 요구하는 당보다는 나라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폭넓게 안을 수 있는 이런 힘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해요. 만약에 소수가 지향하는 주장들을 요구해버리면 다시 또 10몇 %로 꼬그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금 포지션에서 굉장히 폭넓게 가져야만 당선되고 나서 무엇을 고치더라도 안의 헤게모니를 좌측의 5% 우측의 5%가 수권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흔든다고요? 못 흔듭니다. 네, 저도 한번 흔들어 봤는데 절대 못 흔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희정이 말하는 대연정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안희정과 이재명과 문재인의 연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죠. 물론 현실 국회로 들어가면 아직도 요소야대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게 있어. 아까 말한 것처럼 안희정과 문재인과 이재명이 모든 아젠다를 선점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안철수의 자리도 사라져버리는 부분이 흔들리는 있거든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이 부각이 될 수 있냐면은 안철수가 대선에 집중하기보다는 정반대로 연정을 생각하면서 살살 뒤로 물러서게 할 가능성도 있는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기문 같은 새누리당 후보일 걸로 예측되는 단단한 후보하고 문재인하고 붙던 양자 대결 구도가 3인방이 싹쓸이하는 그런 구도로 가는 것은 야당계의 정권 교체에서는 굉장히 좋은 현명한 방법이 돼서 아예 대선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것이다. 대선 자체를 당선되는 걸 포기하고
오히려 생각해봐요. 안철수가 그렇게 공격을 해댔는데 막상 이 사람들도 사실은 말하면 연정을 하게 되면요. 여당이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당도. 그렇죠. 그걸 염두에 둔다고 하면 선거운동에서 함부로 까기가 힘들어요. 그럼요. 그런 측면이 그리고 있다는 거지. 이걸 생각해봐야 돼요. 지금은 보수층이나 과거 새누리당 있는 것이고 더더욱이 또 더불어민주당 저것들 안 돼. 또는 문재인 저것들 싫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황교안을 적자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황교안이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14%가 황교안이 출마를 못할 경우에는 그 14%가 누구한테 갈 거냐 한번 고민해 보세요. 뭐 유승민에게 가거나 그렇겠죠. 근데 유승민한테 안 가고 있잖아요. 지금 황교안이 지지율이 빠지고 있어요. 10% 초반대로. 그런데 유승민이가 올라가지가 않아요. 지지도가. 왜 그런지 아세요? 집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소멸을 내린 과정이다. 어디론가 흡수될 거다. 아니면 이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갖고 다른 그릇에 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쪽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실제 현장에서 가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어떻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후보를 낼 수 있어? 이게 대다수의 국민적 정서예요. 참아야지 한 번은. 아니, 좀 그러니까 참아야지. 이번은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고. 이번 판을 죽어간다. 전 개인적으로 진짜 개인적으로는요. 안희정의 대연정이라든지 최근에 뭐 여시제 논란 같은 거 다 엄청 비판하고 박상원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 사위의 비판 지점도 다 수용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지. 당으로만 보면요. 예를 들면 문재인은 어쩌다더라 이런 게 말고 더불어민주당의 안희정 같은 그런 식으로 연정하겠다 그러면 무슨 이게 촛불 민심을 담는 거냐 할 수 있는데요. 그때 등장하는 게 바로 이재명이에요. 그렇죠. 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도 있어. 왜 안희정만 보고 이야기하냐고. 네가 그 지점 마음에 안 들면 이재명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판 지점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상황 자체 당으로만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설명하면 사드 하나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거침없이 안희정은 오케이 해버렸어. 그랬더니 누가 죽냐면요. 유승민이 아니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드 찬성론이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측에 아니 좌측에 나 반대야 무조건 폐기해야 돼 한 게 정의당 이하 주장하는 사람들이 담아버린 거잖아요.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있잖아요. 블랙홀 같은 거예요. 아니, 근데 굉장히 좋은데 그냥 이 지금 봤을 땐 좋잖아요. 이를테면 재래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는 뭐 이마트 같은 어떤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좋기는 한데 문제는 그 이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이제 신배님하고 좀 달라지는 지점이 거기에 있는 건데 이를테면 지난번에도 아니 누가 되든지 간에 그 큰 차이 없다.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정치인이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이 어떤 시민들의 힘에 의해 가지고 뭔가가 바뀐다면 결국 그렇게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자, 그 재래시장 다 깔아뭉개고 이마트가 들어섰어요. 들어섰는데 그 이후에 이제 좌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게 포괄된 형태에서 그래도 가운데에 가장 높은 그 수위를 점하는 문재인이 됐다 칩시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정할 때마다 자, 사드 어떻게 할게요? 라고 하면 가부간의 결단을 내야 되잖아요. 예스야 노야 하는 상황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재인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나는 안희정보다는 왼쪽이고 이재명보다는 오른쪽이지라고 했던 그 포지션 하에서 사실은 아무것도 결정하기 매우 힘든 상태 내지는 지지자들은 이쪽에서도 사기당했다고 얘기하고 저쪽에서도 사기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태가 왔을 때 아니야 서로 사기당했다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다독다독 가세라고 잘 다독여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연 확장은 매우 뭐 좋은 일이기는 하나 그러한 캐패시티가 과연 그 안에 있는가 또는 그 안에 승복이 가능할 정도의 민주적인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는가라는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사실상 결승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끝냈어. 그러면 그 선대본부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문재인 성향으로 보면요. 지금 현재 경선 준비팀들도 거의 친문을 배제한 상태에서 핵심 몇 명만 들어가고 나머지 다 외연 확장이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면 선대본부 구성에서부터 이번에 더군다나 인수위도 없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나머지 주자들을 수용하는 형태로 선대본부가 꾸려져요. 그렇죠. 안 하면 소위 연정이 된 그렇지, 거네.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그 공약들도 그런 식으로 공유가 예, 되고 믹서가 되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사드는 걱정할 게 사실 없는 게
박근혜도 못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예를 들면 사드를 설치할 수 있게 해준다? 문재인은요 성주 주민들 핑계 대면 끝입니다. 예. 우리 민주정부는 절대 그 사람들 문개구가 설치 못한다 하면 돼요. 우리 정책 아니다 하면 그러니까 돼요. 예. 그럴 때 막연하게 이쪽 아젠다를 절대 안 돼라고 아젠다를 거는 것보다 나름대로 진짜로 기름장어인 거지. 이런 게 진짜로 자연산 기름장어인 거야. 국회에서 정해주는 대로 국회에서 의결하는 걸로 지켜봅시다. 이런 정도로 스무스하게 빠져나가면 되지. 거기다가 극단적인 워딩을 딱 집어넣어서 쟁점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고 그것은 이재명이 대신 해주고 있잖아.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저는 훌륭하게 지금 대선판이 관리가 되어 있다. 오죽했으면 어떤 분이 그랬다니까. 안희정, 이재명, 문재인이 더 큰 선에 의해서 어떤 프레임을 짜놓고 지금 여권 지지자를 농락하는 것 같다고 할 정도로 훌륭한 판이에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사드 문제 했지만 사드 문제는 문재인 후보가 제안한 게 현 사회에서는 답이에요. 굉장히 영리합니다. 만약에 문재인이 집권하고 나서요. 중국 관계자 만나고 북한으로 소식 보내서 사드 배치할 때 우리 평화협정하자 예를 들면 그래서 개성공단 열고 우리는 경제성장 위주로 가겠다 해서 중국과 대무역 정상화하고 하면 인기도 80% 올라갑니다. 저번에 100%입니다. 김원식 기자 인터뷰도 기가 그랬잖아요. 막히네. 트럼프는 그거 받아줄 사람이다. 자기 국익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북한에 관련해 갖고 미국한테 적당한 이익하고 사드를 굳이 이념적으로 배치할 이유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념적인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도 성주 그 민심 때문에 이거 설치 못하고 지금 물러가는 거를 문재인이 만약에 대통령 되면 그걸 어떻게 사드를 설치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계산해 보면 그렇게 빠져나가서 아예 서로 간의 논박 자체를 없애는 게 하여튼 훌륭한 수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문재인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사드 절대 반대라고 외쳐주는 자리가 생기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환상에 들여놓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다음에 이제 적자 싸움이 도래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희정과 이재명은 다음에 중원을 차지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자기 포지션을 차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한 명 더 계시죠. 박원순 굉장히, 시장도 있고. 박원순 시장도 있고 굉장히 지금 나는 차차기가 더 재밌을 것 같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서 이미 포석을 던져놓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안희정이 돌풍을 일으키지 않는 한 그다음에 이제 요 사항이 나중에 다른 F에서 이번 주에 뭐 다룰 수 있겠지만 역선택 뭐 이런 방법 경선 방법이 이제 나중에 우리 F에서 털겠죠. 그 방법만 개선된다면 이 포지션은 완벽한 포지션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런 지점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재명 시장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 판 되게 재미없어요. 오락적 의미의 재미가 아니라 판을 읽는 의미에 있어서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포지션하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요 문재인 지지율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같이 가는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서로 간에 워딩 갖고 싸우시는데 이재명 시장의 지점은 굉장히 훌륭한 지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막 그 사람의 사적인 어떤 걸 막 끄집어내서 공격하기보다는 같은 당의 이론으로서 감싸 안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문재인이나 뭐 좀 그 더불어민주당이 좀 욕심을 부린다면 소수당이 있잖아요. 녹색당이나 노동당, 정의당은 이제 의원 수가 있기 때문에 정책 연대 같은 MOU를 좀 체결했으면 좋겠어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복지국가당인가요? 거기도 그렇고 민중연합당도 그렇고 노동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그들의 아젠다들을 이행하겠다는 이런 이행 약속 같은 거라도 좀 했으면 당에서 좋겠다. 그러면 정말 이제 새로운 21세기 새로운 당의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좌로부터 연정이고 우는 또 우대로 가는 거고 그래야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자주 해봤어요. 근데 만약에 저는 이제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바람에 오른쪽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이니 뭐니 하는 이런 쪽이 점점 찌그러들고 이쪽까지를 흡수하면서 아주 극우만 이쪽에 오른쪽에 조금 남고 서서히 오른쪽과 왼쪽을 전부 차지하면서 이 안에서 어떤 정책적인 이야기가 당 내에서 굉장히 민주적으로 발흥되고 그 안에서 어떤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아이고야 이건 무슨 100년 정당 가겠네 그렇지. 같은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어쨌든 소수당들이 활동하기가 매우 좋았고 저희들이 민주노동당 시절 때부터 테스트를 현장에서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후에 일단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좀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지금 소수정당 미래정당 우리가 말하던 복지국가로 만들어야 되기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환경 생태 국가를 만들어야 되고 노동 국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들의 실험대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 MOU를 체결해서 예를 들면 어느 지자체장을 뭐라 그러죠 이렇게 지자체 같은 경우를 소수당에 배분하거나 이래서 거기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것들이 얼마만큼 국민들 의식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건지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합의를 만들어낸다면 정말 제가 볼 때는 영구 집권 가능해요. 좋은 방향으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물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역대 우리나라에 없었던 최고의 드림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로 말하자면 가운데 볼 배급 잘하고 결정력 있는 황선홍을 세워놓고 파괴력 있는 코뿔소 고정훈을 링카로 세워놓고 이쪽에는 굳은 일 도맡아서 한 김남일 같은 애를 세워놓고 있는 듯한 느낌은 들어요. 근데 요는 뭐냐면 이 3인 3색이 나중에 정말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지면서 특별한 파열음 없이 정상적으로 융합될 수 있는 과정을 경선 안에서 보여줘야 그게 완성이 되지. 그렇죠. 이게 이제 인신공격으로 막 넘어가고 뭐 사과해라 막 법정 소송한다 막 이런 식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면 또 구태의 정치로 오해받을 수 있는 절대 게 그럴 있단 리 없을 말이죠. 것인 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팬들도요 지금 과열된 거를 좀 자제하고 예, 그렇습니다. 서로 안고 가자는 분위기가 있고요. 이번에 그 촛불 광장에서 문재인 대표하고 둘이 이렇게 무슨 감기약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쌍화탕인지 뭔지 이렇게 나눠 마시고 촛불도 이렇게 나눠 들고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좋아 보였고요. 그 모습들 갖고 절대 민주주의는 어느 한쪽만 갖고 절대 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게 잘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재명이 없었다면 진보 정당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수 있었을까? 뭔가 좀 부족했잖아 느낌적으로. 부족했죠. 근데 정반대로 문재인 대표가 나름 북풍 같은 거 그런 논란을 잘 막아준 측면이 있어서 확 무너지지 않은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정책이 준비된 게 아니고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로 준비된 기름장어처럼 잘 빠져나가는 것도 능력이라고 보고요. 맞죠. 요거를 선명하지 않다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됐든 문재인이 됐든 안희정이 됐든 대통령이 누가 됐어. 근데 이 촛불 민의를 갖고 우리가 다른 에피소드에서 그 인터뷰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처럼 그런 민의를 쌩까고 갈 수 있다? 문재인이 되든 이재명이 되든 안희정이 되든 정치하는 개혁 수준은 비슷할 것이다고. 선거판에 던진 아젠다는 되게 각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문재인 대표 공약을 보면요. 몇 개 제외하고는 심한 경우는 이재명보다 더 진보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게 촛불의 민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 민심을 전혀 담지 않고 공약을 걸고 그 공약대로 정부를 꾸린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맞아요. 그냥 정치 시즌에 있어서 자기들끼리 차별을 해보려고 엄청 노력하는 건데 사실 들어가 보면 다 똑같은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맞아요. 그런 아젠다 갖고 서로 싸우는 건 바람직하지만 쌈박질은 감정적으로 하지 마라. 그것만 우리가 하나 지켜보고 이미 쌈박질은 끝났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필연이 있었어요. 필리버스트를 통해서 유입됐잖아요. 이 권리당원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 굉장히 젊은 층이고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권리당원들이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정말 저도 이번에 시민의원 하면서 이분들의 활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어요. 아래로부터 완벽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30만들이. 이런 사람들을 믿고 누가 됐든 간에 저도 권 PD처럼 이 촛불 민심을 반할 수는 없다. 만약에 반하면 그 촛불보다 더 무섭게 짱돌 맞을 거다. 똑같아. 네, 똑같게 될 거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촛불을 나와보시면 알겠지만 주말에 있잖아요. 청운동에서 헌재로 이렇게 행진을 했잖아요. 근데 잠시 음악이 꺼진 상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소름이 돋을 만큼 무섭더라고요. 터벅터벅 촛불 들고 걸어가는데 조용히. 발자국 소리만. 더 와, 무섭지. 예, 원래 너무 그렇지. 무서워. 이 민중이 어디로 튈지 진짜예요. 이게 더불어민주당이요? 지금요? 박살날 수가 있습니다. 한 방에. 그러니까 이거를 문재인은 안희정 누구든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당 관계자들 다 알고 있어. 이 화살이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갔다. 그렇지. 그럼 죽는 겁니다. 이게 다. 파도를 타고 여기까지 쓸려서 잘 파도 타게 하면서 지금 세 팔을 가고 있는데 거기서 감히 스스로 뒤로 돌아서 맞받아칠 생각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인 거지. 안희정의 주장은 저 우파들을 갖고 노는 거예요. 난 그 맛이 있더라고 또 안희정이. 갖고 놀고 있잖아요. 유승민이 무력화 시켜버리잖아요. 싸도 도입해야 된다 해버리니까 더 강하게 그 신문들이 실어줘 버리잖아요. 안희정 기사를. 그러니까 유승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상쇄시켜버리고 결국은 문재인 지지도 1, 2%에서 왔다 갔다 계속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 SNS상의 어떤 흐름을 보니까 참 뭘 재밌는 느꼈냐면은 일부 이야기에 정말 1%도 안 될 것 같아. 문재인을 놓고 안희정을 적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부류가 있어. 그래서 노무현만 보면 안희정도 뭔가 속이 있을 거야. 여시제 논란 같은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특정 시점에서 또 컨셉을 잡았어. 안희정은 우리 적이구나. 그러면 일부가 달려들어서 안희정을 엄청 까요. 얘는 진짜 사쿠라 다 됐네. 이렇게 까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어떤 흐름이 정해져 있던데 다수의 의견들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역량이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올 정도면 기본적인 어떤 자질이나 어떤 생각들이 우리가 우려할 만큼 돼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고, 나는요 여기서 황진미가 굉장히 좋은 중요한 지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정권이 어떻게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만들어져서 성공을 하려면 이런 정부는요 힘이 되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당근과 채찍을 같이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안 해주면 편리한 대로 정치할 수밖에 없어요. 논란 만들지 않고 그냥 예를 들면 무슨 수당 하나 10만 원 줄 거 20만 원 못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한쪽 채찍 드는 편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하지만 또 고립되지 않게 옹호해주는 편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여정부 때는 저도 그랬지만 정권 재창출까지 해놨는데 뭘 이제 걱정할 게 뭐 있어 해서 정치 관심 끊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맞아요. 나니까 편은 없는데 비판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그 실패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기본적으로 비판하는 지점은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힘도 대줘야 된다는 측면이 같이 공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런 결론 한번 내려보고 싶어. 그런 면에서 빅3 이야기를 앞으로 꾸준히 한번 해볼 건데요. 좀 긍정의 이미지로 좀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이라는 몸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자체가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전반적인 느낌은 승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몸통이 이재명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다 못해요. 이재명식의 이거 불복하겠다 이게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환상의 트리오라고 하는 게 이런 지점이에요. 문재인이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헌재를 불복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비난들이 쏟아지겠어요. 저 사람이 법치국가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맞냐 이러면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큰 울타리랄까? 지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안희정이든 이재명이든 보수로 가든 대연정을 하든 탄핵에 불복을 하든 이렇게 가게끔 만들어 주는 것 자체가 저는 환상의 트리오라고 보는 거거든요. 기가 막히죠. 역대 네. 역사에서 이런 트리오가 없었죠. 한번 설명을 네. 해보면 우리는 길거리에서 문재인이 보수야, 좀 부족해라고 한 사람들은 이재명을 지지하게 되는 거고, 또 우측에 있는 사람은 너무 좌파인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안희정한테 붙는 거야. 이런 정말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과거에? 이거 대단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며칠 주말에 그 당의 관계자들을 좀 만났는데 회의 때문에 블루오션인 거야. 꿈을 꾸면 더불어민주당 뭐든지 꿀 수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근데 그 프로그램이 있는 거냐? 그 많은 지지층들 50% 가까운 지지층을 받는 건데 그 사람들의 아젠다를 다 받을 플랫폼은 있는 거냐? 지금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안희정을 지지하는 새로운 지지층들의 15% 지지층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거냐 지금 고민했냐. 그다음에 이재명을 극렬하게 지지하는 15%의 지지자들을 당이 끌어들일 플랫폼이 준비됐냐. 아 정말 그 미친 듯이 마치 진짜 노무현 대통령 보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재벌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그런 정치인은 사실 이재명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확실하게 재벌 개혁의 당위성과 의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런 것이 다른 후보들과의 어떤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의 의제를 다 이재명이 가져가 버리는 꼴이 됐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굉장히 강력한 주장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지자분들도 상당했습니다. 정말 연호를 외치는데요. 아 정말. 이번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만약에 이 탄핵이 기각이 되게 되면 자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정권 퇴진 운동으로 간다. 나는 그런 이야기도 정말 그런 상황이 오면 난세에 이제 이재명에게 이제 어떤 주어지는 새로운 어떤 역사적 미션이 그렇게 흘러가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걷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재벌들이 1위부터 100위까지 재벌들이 부당 이익만 환수해도요. 전 복지국가 가능하다고 봐요. 아니 지금 우리는 이건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몰라요. 그런 상태로 1년 동안 받은 배당의 액수가 몇 천억의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냐고 도대체. 공정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공무원들 짜고 최순실 박근혜 짜고 합병해주고 그냥 앉아서 이재용은요 3조를 벌었어요. 순수 이익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나라예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이런 측면이 있어. 민주당의 삼각편대 좌우에 날개가 있고 몸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재명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점이요.
저는 문재인 요즘 전 대표가 이런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왜 그러냐면 내용을 봐야 돼요. 내용을. 그러니까 예산도 줄일 뿐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어쨌든 개헌을 갖고 싶다라는 게 주된 목적이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중앙에 집중화된 고난과 예산을 지방에 분산해서 연방제 수준에 가까운 자발적 분권형 형태를 만들겠다. 이건요 균형 개발하고 비슷한 겁니다. 제가 가장 원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방송 3년 동안 지금 지자체를 살려야 되고 지자체 특성화 이 깊게 얘기를 제가 했을 겁니다. 창조사회에서는요, 그러니까 글로벌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봐서 일자리와 새로운 창조사회가 창조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의 자유롭게 지자체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문화가 발전할 수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문화 융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없단 말이에요. A라는 예를 들면 성남에서 이재명이 뭐 하려고 하면 계속 중앙부처에서 꼬투리 잡고 소송 걸고 지랄을 했잖아요. 그거 말고 중앙이 80% 세수를 걷어서 60%를 지방자치하는 데가 써요. 그러지 말고 아예 6대 4나 5대 5로 그냥 지방 자체적으로 세입 세출을 맞게 만들어 주고요. 부족한 구, 재정 자료도가 30% 미만인 구는 국가가 벌어들인 돈을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훨씬 더 부각되고 더더욱이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이 발전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민주주의의 발전 단계에서 대표자를 우리가 뽑는 대의 정치에서 조금 더 발전한 복지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복지로 가장 확실하게 가는 방법이 지자체입니다. 맞습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복지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인 거고, 어쨌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하면 된다. 그 사이에 정치권은 활발하게 개헌 이야기 해라. 지금 당장 대선 이전에는 개헌하기 사실상 힘들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지금 개헌할 수 없다. 근데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국회에서 개헌특위라는 걸 지금 만들어 놓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거의 다 답이 나왔다는 네.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근데 지금 문재인이 후보로 있는 19대 대통령 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선거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들끼리 개헌을 매개로 해가지고 문재인을 흔들어 보려다가 지금 반기문 꼬그라지고 이 상태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계속 아직도 개헌 얘기가 나오고, 어디 자리 가면은 개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이제 문재인의 답은 이런 건데요. 최근에 혹시 문재인 대표 나오는 썰전 보셨어요? 보신 분? 그 프로그램을 나중에 재방송을 하면 꼭 보시기 바라는 게, 정치 예능이기 때문에 계속 편집을 해가지고 스피디하게 만든 것도 있지만 굉장히 워딩들이 있잖아요. 지난 5년 전에 문재인과는 완전히 다르더만요. 선입견 갖지 말고 한번 들어보시면은 연구를 많이 한 게 바로 답이 나와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두루뭉술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한 팩트들을 꽂아주고요. 전원책이 완전히 얼굴 빨개지면서 그 동화되는 그런 모습 봤기 때문에 한번 못 보신 분들은 문재인 대표 나오는 썰전 한번 꼭 보시기 바라고요. 곧 이재명 시장이나 다른 정치 주자들도 나온다라고 예고가 하는 거 보니까 그거 되게 재밌더만요. 정치가 예능처럼 재밌다는 거를 바로 그 방송에서 보여주는 거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재명 시장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재명 시장은 이런 모습이지 사실은 이재명한테 바라는 모습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삼성 사옥 앞에 갔어요. 11일 날. 그리고 이재용 구속으로 외쳤습니다. 부당 이익을 환수하자고 외쳤는데, 대선 주자 정도 되면 이 정도 돼야지.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뭐 꼭. 진짜 보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을 또 어디서 했냐면 헌재 앞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거기 라이브를 했는데 그렇게 질문했다고요. 그만큼 지금 황금 시장이 열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한테는. 그런데 이 인기를 잘못 관리하면요, 그냥 바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후보들이 굉장히 노력한 만큼 당에서는 추미애 대표를 중심으로 이런 변화되는 플랫폼들의 의견들을 플랫폼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금세 이 인기는 떨어질 수 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지금 정의당이 먹어야 할 포션을 그렇죠. 이재명이 이제 먹고 있는 것처럼 오른쪽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안철수가 어떤 점했었던 그 부분을 안희정이 점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굉장히 넓게 포진한 상태가 되었다. 그거는 더불어민주당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된 거는 맞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약간 안희정 쪽에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품게 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정말로 원래
더불어민주당 지지 어느 정도 그 부동층 뭐까지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이만큼 세가 넓어진 걸로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이것이 이제 외부를 점하게 되었다라는 거를 뒤집어 얘기하면 외부에 의해 점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를테면 전통적인 지지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희정의 어떤 지지로 지금은 약간 둔갑되어져 버린 그런 상태로 해서 전체적인 더불어민주당의 포션을